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대통령의 음주 습관 1973년 1월 1일과 2일 박 대통령은 신년 할애를 생략하고 속리산으로 가서 이틀간 쉬다가 돌아왔다. 민기식, 김종철이 동행했다. 박 대통령은 1971년부터 1976년까지는 5월, 10월에 4박 5일 예정으로 속리산을 찾곤 했다. 그럴 때마다 박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공화당 의원 민기식이었다. 두 사람은 술을 밤새워 마시곤 했다. 유경수 여사가 민 의원에게 제발 저 양반 술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민 의원은 제가 다 마셔버릴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장모까지 찾아와서 민 의원에게 술을 많이 하지 않도록 부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술자리에서도 국정과 관계 있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민 의원은 저분은 어떻게 국정의 세부 사항까지 저렇게 많이 할까? 아마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때 박 대통령은 이상한 음주 습관이 있었다. 한 자리에서 2시간 정도 마신 다음에는 다른 방으로 옮겨 또 마시는 것이었다. 밤샘을 하면서 술을 마실 때는 대여섯 번 방으로 옮겨 다니곤 했다. 박 대통령은 술에 약한 사람은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과 합석한 박 대통령은 가끔 민 의원에게 눈짓을 보내면서 저 친구 술도 한 잔 못하면서 일은 어떻게 하는지 라고 쑥덕거리곤 했다. 민기식은 짓궂은 농담을 잘했지만 그것은 항상 언중유골이었다. 1970년 초 정교에서 유명했던 고급 콜걸 정인숙 씨가 오빠에게 피살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관계한 여자라느니 범인도 오빠가 아니라느니 하는 소문이 퍼졌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여인과 박 대통령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범인은 오빠임이 분명하다. 이 무렵 민기식 씨가 박 대통령의 기동차에 함께 타고 땅콩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민 장군, 그 땡땡땡이라는 배우를 모르시오? 압니다. 이거 큰일 났소. 북한 방송에 나오고 그걸 갖고 모란 놈은 야당 놈과 짜고 부추기고 있고 그런 소문이 돌기는 합니다만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몇 달 전부터 시중에 파다하게 퍼졌으니 엔조이 했다고요. 아니 당신도 그 얘기를 믿습니까? 나는 안 믿습니다만 시중에서 자꾸 떠드니 그럼 육인수나 당 간부들도 압니까? 글쎄 소문이 났으니. 박 대통령은 뒤에 타고 있던 공화당 중진을 불렀다. 나와 땡땡땡의 관계에 대한 이 얘기를 들었소. 그들은 우물쭈물하다가 돌아갔다. 민 의원은 속으로 남자가 한두 번쯤 그러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다시 민기식이 말했다. 그쪽 배우가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배우의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는데 대통령과 가깝다는 소문이 돌아 손님이 오지 않는답니다. 아니 민 장군이 그걸 어떻게 하오? 왜 그런 얘기를 듣고도 나에게 안 했소? 다 아실 줄 알고 안 했죠. 누군가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보, 그럼 나보고 보상하라는 거요. 왜 대통령께서 보상합니까? 이날 대화는 이것으로 끝났다. 민기식은 생전의 기록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결백을 믿는다면서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박 대통령은 눈물이 있는 한 인간이었다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이나 기자회견을 국민 설득의 기회로 활용했다. 매년 1월 초에 열린 연두 기자회견은 서너 시간 정도 진행됐다. 일문일답이 오고 가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이 강의하듯이 국정을 설명하는 장소였다. 대통령에 의한 일종의 국정보고대회였다. 이런 기자회견 기록을 읽어보면 박 대통령이 어떤 철학과 전략으로 국가를 경영해 갔는지 아주 명료하게 떠오른다. 박 대통령의 말은 대중 정치인들의 말과는 사뭇 달랐다. 도덕과 명분을 앞세운 말이 아니라 비전과 방법론, 사례와 통계를 주로 구사한 말이었다. 과장이 적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의 말은 듣기엔 재미가 적었다. 세월이 지나서 그의 비전은 적중했고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읽어보니 박 대통령은 기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을 보면서
또 역사와 미래를 향해서 증언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박정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그가 썼던 책과 연설문이다. 그의 말과 글은 그의 것이었고 거짓과 과장이 적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1973년 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전해에 있었던 8.3 사체 동결 조치의 성과를 자랑했다. 그런데 그 실적과 효과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8.3 조치에 의한 사체 동결에 따른 신고 액수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3,450여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전체 통화량과 거의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통화량이 4천 몇백억 원이라고 기억합니다만 우리도 우리나라의 사채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미처 몰랐었습니다. 이러한 사채를 쓰고 있는 기업에 대해 금리를 낮춰주고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전체 사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805억 원이 출자로 전환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은행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했고 2천억 원에 달하는 대환을 해줬고 642억 원에 달하는 산업 합리화 자금을 방출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1,000억 원가량 경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우리 경제가 앞으로 안정된 바탕 위에서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보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이다, 김장 때다, 또 크리스마스다, 연말연시다 하면 을의 물가가 오르고 또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8.3 조치 이후 연말까지는 도매 물가나 소비자 물가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정 내지는 하락 추세를 보여 도매 물가가 0.1% 오르고 소비자 물가는 1.5%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광복 이후 우리 경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작년 수출 목표 17억 5천만 달러. 이것은 처음에 목표 그 자체도 국제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초과해서 18억 달러를 약간 초과 달성했습니다. 무역과 무역 외 수지에 있어서 작년에는 약 3억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이런 것을 8.3 조치의 효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소신과 국가 비전을 밝혔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유신 조치 이후 최초로 작심하고 자신의 생각을 토로할 기회였다. 그는 민족과 국가라는 것은 영생하는 존재라고 규정한 뒤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민족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민족의 안태와 번영을 위해서는 그 민족의 후견인으로서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국가는 민족의 후견인입니다. 국가 없는 민족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단행하게 된 자신의 정치관을 가차없는 국회 비판으로 시작했다. 그는 국력 배양을 저해한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해서 과거 국회의 비능률에 있었다고 나는 단정한다 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생산과 직결시키는 것이 10월 유신 질서의 기본 방향이다 라고 말했다. 유신의 목적은 국력의 배양과 국력의 조직화란 것이다. 그는 또 능률적이고 낭비 없는 생산에 직결되는 정치 제도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지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고도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10월 유신으로 조직된 국력을 중화학공업에 집중시킴으로써 방위산업을 건설함은 물론 수출의 확충을 기한다는 핵심 전략이 피력된 것이었다. 유신 시기와 겹치는 중화학 건설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정치 비용을 최소화하여 국가체제의 군사를 빼게 한 박 대통령은 고도의 효율을 지니게 된 이 국가 기능을 중화학공업 건설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중량급 국가로 바뀌고 10년 뒤에 꽃이 피는 민주화의 기반을 착실하게 놓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전해 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에 대해서 털어놨다. 북한의 도발 행위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예기치 않던 전쟁이 재발할지도 모른다. 우리 측의 자제에도 한계가 있다. 또다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전쟁 재발만은 막아야겠다. 이것이 나의 결심이었습니다. 난 정보부장을 평양에 보낼 때 과거 우리 삼국시대의 역사를 회상해봤습니다.
신라의 김춘추가 김유신과 의논을 해가지고 단신 고구려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고구려는 김춘추를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으나 탈출해서 나왔는데 이런 모험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